여자의 손이 피를 흘렸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흐르는 붉은 핏줄기. 그녀가 식칼을 놓으며 흐느꼈죠. 허리케인처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 김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수는 대구 변두리 허름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만성 술꾼에, 어머니는 아버지 술값 대느라 허리가 휘었던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21살 주방 가구 공장에 취직한 날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나이 지긋한 공장장이 물었어요. 김정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장을 오갔습니다. 처음엔 허드렛일만 했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일을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계팀에서 온 도면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굴하지 않고 직접 수정안을 그려 제출했어요. 누가 이런 걸 그렸어? 공장장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계팀의 막내 박미영이 불려왔죠. 미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현장의 신입이 잡아낸 것이 굴욕이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둘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내 설계도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게 우리 일 아닌가요? 정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부딪히는 둘을 보며 직원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죠. 회사 창립 기념일 회식 자리, 취기가 오른 미영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정수가 발견했어요. 그는 묵묵히 미영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죠. 사람이 힘들 땐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날 밤 술이 깬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 앉아 새벽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꿈과 상처, 가족 이야기까지. 그들은 의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일찍 사회에 나왔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정수와 미영의 사내 연애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어요. 정수는 미영에게 제작 기술을, 미영은 정수에게 설계를 가르쳐 주었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빛났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의 손을 잡으며 정수가 말했어요. 결혼 2년 만에 첫째 딸 수진이, 그리고 3년 후 둘째 딸 수미가 태어났습니다. 정수와 미영은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과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정수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 차려볼까? 당신 설계랑 내 기술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해보자고요.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정수는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느꼈습니다. 대출을 받아 작은 공장을 열었어요. 처음엔 고객도 적고 주문도 들어오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꼼꼼한 기술력과 미영의 세련된 디자인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단칸방에서 시작한 그들의 작은 회사는 3년 만에 직원 20명의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첫 큰 계약을 따낸 날, 미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우리 딸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켜줄 수 있겠죠. 수진이와 수미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방도 생기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게 됐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나들이를 가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정수는 대구 북구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 가난했던 시절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죠.
사업이 잘 되자 정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더 큰 공장, 더 많은 직원, 더 화려한 미래. 미영이 만류했지만 정수는 대출을 추가로 받아 확장 공사를 시작했어요. 정수 씨, 무리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걱정 마. 이번 투자로 우리는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수진이 수미대학 등록금도 문제없어. 그리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주문이 급감했고 대기업과의 계약은 무산됐어요. 게다가 공장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죠. 보험금으로는 손실의 절반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부도를 맞았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공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그날 밤 정수는 소주병을 들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두운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수는 미영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두 딸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요. 왜 나한테 화내지 않아?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소주 한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낼 시간에 앞일을 생각해야죠.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두 잔을 따랐습니다. 한 잔은 정수에게, 다른 한 잔은 자신에게. 건배해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패한 남편에게 원망 한마디 없이 오히려 용기를 주는 아내가 그저 고마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로 약속했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가구들은 모두 팔았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한 가족. 수진이와 수미도 학원을 그만두고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인력소로 향했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아빠 힘들지 않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다시 좋아질 거야.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두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미영도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했죠.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칠 시간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수미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정수와 미영의 희생 덕분에 딸들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죠. 어느덧 수진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수진은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두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났죠. 미영이 반가움에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주말 정수와 미영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랜만에 딸의 좋은 소식에 둘 다 들떠 있었죠. 정확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수진이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민우는 완벽한 첫인상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며 가정교육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했죠. 정수는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 수진과 민우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수 가족에겐 꿈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정수에게 늘 공손했고 미영에게는 친아들처럼 다가왔죠. 매 명절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가끔은 정수 부부를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정수와 미영은 첫째 사위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22살이 된 둘째 딸 수미가 울먹이며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미는 대학생이었고 아직 결혼은커녕 취직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누구야? 그 남자는 누구냐고. 정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의 팔에는 문신, 귀에는 여러 개의 피어싱이 있는 남자였어요.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성이는 밴드 보컬이에요. 곧 큰 오디션도 볼 거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미야, 너 정신이 있니? 저런 사람하고 어떡해. 그날 저녁 재성이라는 청년이 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피어싱과 문신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말투도 거칠었어요. 정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이미 수미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책임질게요. 음악 오디션 붙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정수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허황된 꿈만 쫓는 이 청년이 과연 수미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수미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수진의 결혼식과는 달리 축하객도 적었고 분위기도 어색했습니다. 민우는 재성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재성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수는 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수미 언니 잘 살 거예요. 민우가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결혼 2년 차, 수미는 딸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재성이가 오디션에서 또 떨어졌대요. 집세도 밀리고 애 분유값도 없어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수미와 외손녀는 다시 정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재성은 가끔 찾아와 돈을 빌려가곤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민우와 수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민우는 승진도 하고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아버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수익률이 최소 20%는 보장돼요. 민우의 말에 정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편히 살긴 힘들었죠. 딸 내외가 도와준다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요. 무슨 투자인데 그렇게 수익이 좋아? 정수가 물었습니다. 해외 펀드인데 아버님 같은 분들을 위한 프라이빗 뱅킹이에요. 저도 이미 1,000만 원 넣었는데 3개월 만에 120만 원이 늘었어요. 민우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좌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수익금이 찍혀 있었죠. 정수는 생각했어요. 역시 민우는 똑똑해. 좋은 사위를 두었군. 집에 돌아온 정수는 미영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우리 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우가 하는 거야. 걔가 얼마나 꼼꼼한데. 게다가 수진이도 같이 투자했대. 결국 부부는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거의 모든 저축이었습니다. 민우는 투자금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1년만 지나면 1,000만 원은 더 버실 겁니다. 한 달 후 수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민우가 사라졌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우가 펀드 같은 건 없었어요. 다 사기였대요. 회사 동료들 돈, 저희 돈,
아버지 어머니 돈 다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정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민우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민우는 국외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그가 모은 돈은 10억이 넘었어요. 피해자만 30명이 넘었죠. 모두 민우의 친절함과 신뢰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밀려왔어요. 그 자식,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4년 동안 가족인 척하더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처음엔 단순 현기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인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나 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미영의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미영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죠. 언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몇 주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아니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미영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정수는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민우를 잘못 봤어.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수지는 자책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우를 데려왔으니까. 가족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정수의 나이로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회사에서도 민우 사건으로 인해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미의 남편 재성이었어요. 평소엔 눈에 잘 띄지 않던 그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니? 하지만 재성은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재성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정수는 재성의 행동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껏 수미 뒤에 숨어있던 사위가 갑자기 나타나 이런 모습을 보이니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재성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재성은 미영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재성을 바라봤어요. 출근 전 들르고 퇴근 후에도 찾아오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죠. 어느 날은 재성이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연습해 왔어요. 들려드릴게요. 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의외로 목소리가 부드럽고 감미로웠죠. 정수는 그제야 왜 수미가 이 남자에게 끌렸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미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장모님이 가요 프로 보는 걸 좋아하셨다고요. 재성이 노래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놀랐어요. 미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네, 수미 어머니가 제가 노래한다니까 좋아하셨어요. 우리 사위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셨대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은 늘 재성의 음악을 응원해주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둘째 사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성의 방문은 계속되었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옆에서 간병인처럼 미영을 돌봤다는 거예요. 손톱을 깎고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어주며 늘 말을 걸었죠. 아버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집에 가는 게 어떨까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집에서 간호하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걱정 마세요. 제가 간호법 다 배웠어요. 수미도 도울 거고요. 결국 미영은 퇴원해 정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재성과 수미 그리고 그들의 딸 하은이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성은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미영을 간호했어요. 수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도왔고요. 아버님, 저녁 먹어야죠. 제가 차려놨어요. 재성이 정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첫인상과 달리 재성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위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꿈도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밥 먹어요. 3살배기 하은이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죠. 수진도 가끔 집에 찾아왔지만 민우 사건 이후로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성이 미영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재성 오빠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는 일에 집중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1년이 흘렀어요. 미영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을 떠 가족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재성은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재성이에요. 오늘은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대요. 보여드릴게요. 또 1년이 흘렀고 기적처럼 미영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간단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성은 밤낮으로 재활 운동을 도왔고 그 덕분에 미영은 서서히 의식을 찾아갔어요. 정수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어요. 그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버님, 오늘은 어머님이 손가락을 더 많이 움직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정말 좋은 신호래요. 재성의 말에 정수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재성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미영을 돌봤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식물인간 재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고 직접 마사지 기법도 배웠죠. 하루는 재성이 작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의사소통해 보실래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시면 돼요. 미영의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재성은 인내심을 갖고 알파벳과 간단한 단어들이 적힌 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물이라는 글자를 가리키셨어요. 정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재성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정말이니? 점차 미영의 의사소통 능력은 향상되었습니다. 간단한 단어를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지만 재성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님은 강한 분이시니까요. 수미는 이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대단해. 뭐려 당연한 일 하는 건데. 재성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정수는 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문신과 피어싱만 보였던 청년이 사실은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거친 외모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죠.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절 키우셨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요. 재성의 고백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어요. 그래도 수미를 만나고 하은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 아니,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위를 얻은 것 같았어요. 반면 수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사기 사건으로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빠, 저 회사 그만둘까 해요. 다들 저를 사기꾼 와이프라고 수군거려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민우가 한 짓이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퇴직금까지 다 날리게 해서.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 보렴, 엄마도 좋아지고 있잖니. 미영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마침내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나올 수도 있게 됐어요. 그날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재성이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어요. 미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 마, 워. 미영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모두에게 들렸어요. 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고마워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것, 바로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쁜 얼굴과 좋은 학벌을 가진 민우는 결국 가짜였고 거친 외모의 재성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어느 봄날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주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맑아졌죠.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5살이 된 하은이가 달려와 정수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하은이, 오늘은 뭐하고 놀까? 공주님 놀이요. 할아버지는 왕님, 저는 공주, 아빠는 기사님.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다시 아이와 놀아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때 재성이 방에서 나왔어요. 하은아, 할아버지 피곤하실 수도 있어. 너무 조르지 마. 괜찮아. 이 나이에 손녀랑 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정수는 하은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재성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제 문신과 피어싱을 모두 제거했고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쓴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의 꿈을 접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선택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궁금해했어요. 누구? 수진이요.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저녁 먹자고 했어요. 수진은 민우 사건 이후로 자주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 때문이었죠. 그녀는 서울로 이사해 새 직장을 구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 시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뒤에는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정수를 꼭 안았어요. 정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최동현 선생님이에요. 제가 다니는 상담센터에서 만났어요. 동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 씨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동현을 바라봤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신뢰감이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느껴졌죠.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저 동현 선생님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큰 상처를 받은 딸이 다시 용기를 낸 것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은 사람인가? 정수가 물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확실해요. 동현 선생님은 상담사예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정수는 동현을 향해 돌아섰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수진 씨의 상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동현은 재성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동생분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미는 요리를 준비하고 재성은 아이들과 놀아주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미영도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상에 있던 시간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어머니, 저 결혼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과요. 수진이 미영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손을 들어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축, 아, 네.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가난했던 청년 시절, 미영과의 첫 만남,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뭐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재성이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잠이 안 온대요. 아버님도 같이 계시길래 모셔왔어요. 재성이 말했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리 와. 오랜만에 달구경 좀 하자. 재성은 미영의 휠체어를 정수 옆에 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부부는 오랜만에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죠. 여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잘못했어.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우리 같이 이겨낸 거야. 그녀의 말은 느리고 끊어졌지만 정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같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넌 날 얼마나 미워했었는지. 미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칠한 녀석. 이었으니까.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내가 꽤 까칠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이 있었으니까.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나 밥 하고 싶어. 정수는 놀라 미영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밥 차리고 싶어. 우리 가족 위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한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가족을 위한 소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재성을 불렀습니다. 어제 내 어머니가 한 말을 들었니?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어요. 정말 기적 같았죠. 내가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하다. 사실 처음엔 널 오해했었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성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수진과 동현이 찾아왔습니다. 수미와 하은이도 거실에 모였어요. 재성은 미영을 부축해 주방으로 데려갔죠. 몸은 약했지만 미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내가 밥 할게요. 미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모두 놀랐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재성과 수미가 옆에서 도왔고 미영은 천천히 재료를 손질했어요. 비록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감동이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저녁 식사 자리. 정수는 미영이 준비한 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이 약간 세고 모양은 엉성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여보, 정말 맛있어.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모두를 바라봤어요. 재성, 수미, 어하은이, 수진, 동현. 그리고 정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성이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미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리 가족 다 함께 있어서. 재성은 갑자기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밥 좀 차려주세요. 어머님, 밥이 먹고 싶어요.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인정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첫인상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던 오만함을, 화려한 학벌과 말솜씨를 가진 민우는 결국 가짜였고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했던 재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내가 더 건강해질 거야. 정수가 결심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준 사랑만큼 나도 돌려주고 싶어. 미영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 더 오래 살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재성은 기타를 꺼내 조용히 연주했고 하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수진과 동현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고 수미는 어머니의 손을 마사지해 주었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모인 가족. 그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도 물질적 풍요도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